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10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3% 이상은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는 사실 3% 가까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조 3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1.3% 반등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00억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자 670억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증시도 니케이는 1.2% 정도 반등했고요. 상해 종합도 0.5% 반등하면서 분위기도 좋게 반전이 되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도 금요일에 하락 크게 진행했다가 장 후반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제 지수 선물을 봤을 때 나스닥 선물이 한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한번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수일 내에 종료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이제 공화당에 부딪히면서 예산안을 반대를 했고요. 그 예산안 의결을 위한 표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40일 가까이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이제 예산 법안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절충안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거기서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화당 쪽으로 좀 이제 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 절차 표결에서 60대 40으로 가결이 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상원 예산 법안 최종 처리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은 무난히 가결되었고 상원도 곧 가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상 재개가 다 되고 그동안 이제 지급되지 않던 급여들도 지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금 이제 미국 전체적인 예산이 이제는 그런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셧다운이 벌어질 만큼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전체 증시가 꽤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제 최악의 사태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뭔가 학습이 된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도 결국에는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도 이제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발표될 수 있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이제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이번 주에 끝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끝나게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11월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었을 때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다시 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 자체도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부채가 지금 낮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압박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자산이 올라가는 상황이 더 나타날 수 있고, 그게 2026년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을 잘 맞이를 한다면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거기에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산들이 올라가는 만큼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을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다시 시장을 압박할 때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높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시장에 대한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제 계속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듯 한데요. 이제 내년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금리에 대한 움직임을 더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아까 이제 환율을 못 봤죠.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달러 1456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3.6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세로 이제 1350원 가까이 떨어졌던 환율이 빠르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1460원까지 또 올라왔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환율에 대한 상승 자체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대량 매도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한 원화를 이제 확보하고 그 원화를 해외로 이제 전환해서 가지고 갔다면 충분히 이제 원화가 시장에 팔리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 봤고요. 굉장히 분위기 좋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셧다운에 대한 해소 관점에서 더 집중해서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개별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3.2% 정도 반등했고요. 2,500원 상승해서 84,000원, 8만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통합 기준으로 제가 리뷰를 하는데요. 시간 외 가격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좀 통일적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그냥 리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84,00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던 일부 두 번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지만 다시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부족했지만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좋게 보는 증권사들도 많고요. 목표 주가가 11만원, 12만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우려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3분기 실적은 현재까지의 이 실적이고 그 이유도 사실 수주 잔고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일감이 떨어져서 낮아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프로젝트성의 그런 이 손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또 이연이 되면서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고요. 이제는 이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원전, SMR, 가스터빈에 대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을 때 이제는 건설보다는 기자재에 대한 생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건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납품 이후에는 사실 크게 더 이렇게 건설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익률 자체가 지금 이제 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더 올라가서 10%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매출은 크게 성장을 할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10월 30일부터 해서 10월 10일까지 이렇게 바짝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보도록 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지금 11만 주 정도 매수해서 금융투자 21만 주 매수했습니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도를 좀 했는데 향후 옵션 만기 이후에 흐름을 좀 바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1,200원 정도 올랐고요. 1.9% 반등했습니다. 63,100원이고요. 적절하게 지지라인 만들었고 61선 근처에서 반등했습니다. 음그룹 아래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대로 또 반등세를 타고 다시 7만원대를 회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온 게 굉장히 지루해서 이번에 이 상승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근데 빠르게 좀 떨어지면서 실망감이 좀 있었을 텐데요. 다시금 반등을 하면 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제 한미 관세 협상 관점에서 또 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이제 언급되었던 마누가 프로젝트가 현실화되었을 때는 현대건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가장 큰 수혜주로 이렇게 포커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은 소스가 많다. 외국인 투자자는 73,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34,000주를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한전기술도 이제 좀 반등을 했는데요. 4,200원 반등해서 4.6%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형성을 했습니다. 95,000원 수준에서 또 올라와 줬고요. 쌍봉 근처에서 좀 떨어졌지만 확실히 바닥 라인 다지면서 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한미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과가 좀 나와야 되고요. 한전기술도 워낙 연일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한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그게 마누가 프로젝트라든지 우리나라의 핵 협상에 의한 재처리에 대한 그런 합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SNT에너지도 4.7% 반등했고요. 43,000원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워낙 급락했고요. SNT에너지도 하루 정도 반등했지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 수준에서 좀 방어선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서 더 이제 시간을 끌지 아니면 V자로 반등을 해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SNT에너지에 대한 이 하락도 AI에 대한 버블로 이렇게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버블이 이제 적정하게 넘어가진다면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그러한 우려감들이 좀 불식되기 시작한다면 다시금 힘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3,000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5,000주 매수했습니다. 투신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BHI고요. BHI도 2.4% 반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BHI도 지금 10월 30일부터 해서 꾸준히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 정도 반등했지만 크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반등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해서 이제 V자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될 때 이제 AI에 대한 버블의 해소가 나타나면서 BHI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 8,000주 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도 34,000주 조금 매도했습니다. 향후 수급은 사실 저점에서 다시 들어와주면 되는 거고요. 크게 지금 뭐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BHI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성환매도도 5.7% 반등했습니다. 1,600원 정도 반등했고요. 마찬가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환밴드도 마스가 프로젝트와 깊이 연관이 있고 LNG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고 원전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3분기 실적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치만큼 나온 것 같고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저점 찍고 V자로 올라가는 그림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대규모의 프로젝트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오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마누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42,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한 3일 정도 바짝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40,000주 매수하면서 투신, 금융투자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태용은 200원 정도 반등했고요. 0.7% 정도 반등했습니다. 태용도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크게 더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에 대한 폭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래량도 좀 죽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 SMR에 대한 테마가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AI 버블 이슈에 좀 더 강하게 이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또 해소될 때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SMR에 대한 이슈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태용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발표될 수 있는 그런 마누가 프로젝트라든지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향후 AI와 이 SMR 프로젝트에 집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급하게 올라간 만큼 조정폭도 길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거래량 이제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5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최근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태용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매수했던 것을 좀 매도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8월 달부터 해서는 태용에 대해서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을 뱉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매도에 좀 집중하던 투자자가 좀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만 원대에 진입을 하고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향후 이제 비중을 계속 확대를 하는지 또 확대를 좀 하다가 매도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저점 라인이 된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사실 지지 라인까지 지지를 했으면 했지만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한 이유가 AI에 대한 버블 이슈였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우진도 하락이 꽤 과했습니다. 19만 주 정도, 19,000원 정도 찍고 빠르게 좀 떨어졌고요. 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61선 지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시장이 반등할 때 확실하게 올라갈 거고요. 아직은 이제 이전에 한참 올라갈 때 거래량만큼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또 올라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매수를 다시 해주고 있고요. 5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39,000주 정도 매도했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0.6% 정도 반등했고요. 크게 뭐 반등 없었죠. 그래서 적절한 라인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 수준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성파워텍도 이제는 이평선들이 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그런 소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큰 틀에서의 그런 이제 수렴 구간을 계속 형성하고 있고요. 이 수렴 구간을 뚫고 이제 올라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좀 약한 모습이고 일단 연일 하락을 끝냈고 아직은 거래량이 약한 채로 큰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테마 전체가 강하게 힘을 받을 때 올라갈 거고요. 그 테마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팩트 시트에 핵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라든지 SMR 프로젝트 등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입돼서 그런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큰 이제 틀의 합의가 발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았고 이제 중요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일단 우리가 방금 기대했던 그런 주요한 포인트들이 조금 이제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제 직접 지연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점 특정에 대한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산업부가 그런 직접 협력에 가장 가까운 실무진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떠한 협상을 하고 있는지 큰 틀은 다 언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논의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지연되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텐데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원전 가동률을 90%까지 올려도 지금 2035년에 대한 탄소 53%의 감축이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10년 내에 재생에너지를 4배로 늘리고 전체 발전량 33%를 원전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송배선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 이 인프라에 대한 연결을 굉장히 가속화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제자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급도 취약한 그런 이 송배전망 인프라가 이제 그런 주민 반발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치가 지금 2035년까지 53%를 감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축을 위해서 2035년에 발전 총량 711TWh 중에 재생에너지가 33%,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가 33%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뒀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원전 발전량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맞느냐라는 그런 의문감이 들고요. 그래서 고리 2, 3호기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규 원전 2기가 이제 지금 짓고 있죠. 그래서 그 4개를 모두 이제 가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총 발전량이 252.7TWh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동률을 이제 다 끌어올려도 227.4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사실 이제 2035년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수명이 결국엔 줄줄이 또 중단, 그죠? 수명 연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부에 대한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좀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한 해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500기가와트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왜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 원인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중국은 쌀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도 우리나라와 단가를 비교했을 때 훨씬 값이 싸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중국 정부의 주도로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잉 생산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을 찍어내서 결국에는 해외로 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찍어내는 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저성장을 이제 계속 고성장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안보를 이유로, 혹은 국가에 대한 산업 보호를 이유로, 그리고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이유로 이런 것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죠. 여러 국가에서.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에 이 과잉 생산이 쌓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잉 생산이 쌓이면 국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출혈 경쟁의 결과가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는 에너지 모듈들을 버리기는 아깝죠. 그러면 모두 다 손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가격 싼 거를 도입해다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에 대한 과잉 생산을 커버하기 위한 이 확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500기가와트 늘리는 거랑 우리나라가 500기가와트 늘리는 거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냐?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면 값싸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국산을 수입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산업이 이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값싼 거 좋습니다. 철강도 중국 싸죠. 태양광도 중국 쌉니다. 전기차도 중국 쌉니다. 그거 다 수입하면 우리는 돈을 적게 주고 산업을 이제 우리 산업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매입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산업에 대한 자립성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산업 경쟁력도 살려야 되고 AI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중국이라는 국가를 비교해서 500기가와트씩 늘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팍팍 늘려야 된다. 이런 논조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낮다라고 예를 드는 것은 결국에는 저렇게 과잉 생산한 결과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양광 이 기업 한화솔루션이 지금 중국산에 대한 그런 미국이 이제 그런 중국산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또 지금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태양광을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중국 모듈들이 또 수입이 금지가 되면서 지금 한화솔루션에 대한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국내 이제 시장에서도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럼 그런 상황들이 왜 들어왔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값싼 중국산들이 국내에 다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토종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계속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국내에서 만들면 비싸고 이제 그러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야 싸기 때문에 계속 공장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냥 재생에너지가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늘릴 게 아니라 그 값싼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고 거기서 왜 그게 싼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를 시도했을 때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경쟁력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발언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에너지는 또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에 대한 정점이 더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뭐 모범적으로 계속 이제 탄소 배출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중국에 대한 탄소 배출 정점은 오히려 2030년 이전보다 늦은 2030년대 초반에 찍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2030년대 들어가면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도 이제는 재생에너지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신규 석탄 발전소 승인 규모가 50기가와트를 넘어서 25% 증가를 했다. 그건 뭐죠? 석탄 에너지도 지금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40% 목표를 하고 있지만 석탄 에너지를 40%를 가질 거라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는 원전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를 석탄 에너지로 2040년까지 가는 국가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강도로 탈탄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국가가 과연 그때 가서 정기적인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특정 1인의 고집으로 갈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R200이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에 대한 허점인데요. 재생에너지를 쓰는 만큼 석탄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R20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도적인 허점으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늘린 만큼 석탄 에너지로 쓰겠다는 거죠. 절대적인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생에너지 늘린 만큼 석탄 에너지 쓰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계가 가고 있더라. 트럼프조차도 그렇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값싼 에너지로 미국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있으면 그냥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석유를 미국이 개발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로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든 국가가 단 하나,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 정책으로 계속 산업계가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하나가 이제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석탄 에너지를 줄인다고 했을 때는 그 나머지 기저에너지를 값싸게 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죠. 그러면 뭐 원전 에너지라든지 뭐 LNG라든지 이런 쪽을 좀 늘려가면서 거기에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뭐 일단 다행히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알아서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 수주 14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력을 잘 개발해뒀고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수주가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체코 원전, 북미 가스터빈 등으로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14조 원을 이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매년 14조 원 이상의 그런 수주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대형 원전 수출 지역이 또 확대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사우디에 대한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으로 가서 민간 원자력 협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우디에 대한 원전 건설을 웨스팅하우스가 하든 우리가 하든 결국에는 건설 자체, EPC, 그 다음에 그런 주기기 납품 자체는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0%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런 웨스팅하우스와의 함께 이제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건설을 하던 혹은 뭐 다른 기업들과 협력을 하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SMR, 그 다음에 원전 주기기가 들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 밑에 있는 건설사들, 이제 다른 이 기자재 업체들도 다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요. 국내 시장이 꽤 아쉽지만 사실 뭐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늘리면은 문제가 되고요. 저렇게 이제 이 목표를 강하게 세웠다면 거기에 대한 이 방안, 그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SMR X에너지가 이제 첨단 핵 연료 실증 테스트를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은 이런 첨단 핵 연료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하고 핵에 대한 그런 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SMR에 대한 연료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핵 재처리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절실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헝가리라든지 남아공에서도 이제 첫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이제 2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이런 것들이 승인이 되고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원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저에너지원의 중요성이 AI로 인해서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소를 없애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석탄에 대한 이 발전소를 여전히 늘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비중을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이 매년 신재생에너지를 500기가와트씩 늘리면 뭐합니까? 그 많은 전체 에너지 중에 50% 이상을 여전히 석탄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대까지도 석탄 에너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무탄소 에너지, 그 다음 에너지 자립,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제 국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전체적인 핵심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다시금 이제 그런 AI에 대한 버블과 연결되던 그런 투자금에 대한 우려, 이런 산업에 대한 이 활성화가 조금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셧다운이 해소되는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제 현실화되는 방향을 보게 된다면 다시금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 대한 이제 팩트시트 발표가 언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의 핵 합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누가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미국과의 원자력 관련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이행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